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화 면접 5장 정치 이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 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부분은 행정부인데요. 행정부는 정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행정부는 행정을 맡아보는 곳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네, 행정부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의 책임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며 임기는 5년. 임기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을 하는 기간을 말해요. 네, 임기는 5년이며 이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옆에 있는 청와대인데요. 이 청와대는 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 및 생활 공간으로 푸른색 지붕을 가진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입니다. 네, 마지막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각부, 이제 법무부나 외교부 같은 것들의 장을 말합니다. 네, 이제 행정부의 행정부처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일반 행정조직, 그리고 지방자치행정, 그 다음에 선거, 투표, 사무 지원, 그리고 치안, 경찰을 말하죠. 그 다음에 소방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의료, 공공보건, 건강보험, 보건산업, 복지, 사회서비스, 장애인, 인구, 아동, 노인, 보육, 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리고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 재외 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 이제 통상 업무를 제외한 국제 간의 조약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그리고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 이제 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이제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는 가끔씩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제가 여기 포인트는 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다 이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에 없다고 절대 이제 넘기지 마시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이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론 내용 중에서 이제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네,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이 문제도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리고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리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방부입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합격 포인트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 뒷부분에 있는 900여 문제의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합격 포인트에 있는 문제들도 정말 많이 나온 문제니까 여기 합격 포인트에 있는 문제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입법부인데요. 입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 입법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입법부를 살펴보면 먼저 국회가 있는데 밑에 사진 보이시죠? 네,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을 국회라고 합니다. 여기 국회에 이제 저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을 정하는 곳이에요. 네, 그 밑에 보시면 국회의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으로 임기는 4년이며 이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며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국회의원으로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다 하고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사진 옆에 보시면 국회의사당 건물 있죠.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며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란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가 있죠. 책에는. 네, 합격 포인트 문제를 풀어보면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국회입니다. 아니면 입법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관한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사법부인데요.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래요. 그 중에서 이제 법원을 살펴보면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법원을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자, 먼저 검사를 살펴보면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제 범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재판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여기에 대한 내용은 책을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합니다. 네, 헌법 보시면은 이게 맨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네. 자,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법원의 종류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먼저 대법원을 살펴보면은 맨 위에 있는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3심 재판을 담당한대요.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2심 재판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방법원은 서울 및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를 비롯하여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은 가정, 소년, 아동 등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고 이렇게 글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결정받은 것을 이제 항고를 해요. 이제 이렇게 판결 받은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다고 이제 항고를 하면 이제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이제 살펴보고 결정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취소하고 싶거나 변경하고 싶으면 이제 다시 항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요 근래 그리고 이제 작년 말쯤에 이 헌법재판소 문제가 갑자기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도 이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심 제도라고 있는데요. 한 사건에 대해서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심판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 행정, 인권, 그리고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네,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경제 체제가 있는데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경제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 체제를 말해요. 민주주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진처럼 이제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공청회예요. 이제 공청회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그리고 왼쪽 위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건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세력의 퇴진 및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마지막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6월 민주항쟁이 있는데요. 6월 민주항쟁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하며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정치인데요. 민주정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네, 민주정치에서 먼저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자나 공직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요.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고 피선거권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 두 단어에 대한 정의도 책에 있으니까 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있는데요.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결의 원리가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다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의 종류가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면 이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하며 5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4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로 4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선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정한 나이 만 18세가 된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선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머니 사진 보시면 투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선거해야 돼요. 직접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시면은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지라고 적혀 있죠. 네, 성별, 재산, 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평등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비밀이 보장되지 라고 적혀 있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의 4대 원칙이 있는데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이렇게도 잘 나오고요. 선거의 4대 원칙 뭘까요?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씩 나오기도 해요. 성별, 재산, 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네, 평등선거입니다. 네, 이렇게도 나오니까 선거 하나하나씩 꼭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라고 있는데 이제 선거일에 이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 투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몇 세 이상일까요? 네, 만 18세 이상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냈던 문제인데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네, 무엇이었죠? 네, 4대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 정치에는 삼권 분립이 있는데요. 삼권 분립은 이제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국가의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의 원리입니다. 이제 국가의 권력을 이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쪽에 집중되거나 이제 남용하는 걸 방지하려는 이제 그런 통치 조직의 원리예요. 그림에 보이시죠? 이제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고. 네, 그러기 위해서 삼권 분립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 정치에는 이제 정당이 있는데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이제 민주 정치에는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말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정권을 담당하지 않은 정당으로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당, 나머지 당을 야당이라고. 네, 이제 지방자치제도로 넘어왔는데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하는 걸 이제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거든요.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 시, 군, 자치구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행정단위를 말하는데요. 이제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이제 특별시로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특별자치시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특례시로는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있고, 광역시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이렇게 6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8개의 도가 있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좀 많이 가려놨죠. 네,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면 안 되니까 많이 가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아 면접에 기아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런 주민등록증,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제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은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이 외교관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구청, 시청, 도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여권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시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실 때 이제 여권을 발급받거든요. 이 여권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나와요. 여권을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습니까? 이렇게도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네, 구청, 시청, 도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책에 있는 또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나라 특별시를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특별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받게 되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국민의 권리를 살펴보면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것도 문제 잘 나오거든요. 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네, 이런 국민의 기본권에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자유권을 먼저 보시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여행을 가든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자유권. 네, 자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직업이나 성별이나 뭐 그 어떤 거에 따라서도 이제 평등하게 공정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뭔가를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의 있습니다. 저 뭐 불만이 있습니다. 건의할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청원서를 낼 수 있는 네, 이런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사회권.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이제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시면 이제 막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막 폐수, 막 더러운 물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은 우리 막 그 더러운 물을 농작물들이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거 어떻게 막아주세요. 공장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유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하나씩, 모든 사람은 평등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5가지를 말해보세요. 라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는 4대 의무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은 몇 년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9년이에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에서 총 9년이에요. 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납세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급여를 받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내야지 그 돈으로 이제 나라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성인이 된 이제 건강한 남성들은 이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나서 제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의무가 2가지가 더 있거든요. 보시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보전의 의무라고 해서 국민의 6대 의무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시험에 자주 나와서 여기 파워포인트는 여기 담았고요. 책에는 6대 의무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기 있는 것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권리보호기관이 있는데요. 권리보호기관으로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국민의 고충 처리, 그리고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을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행정복지센터는요, 동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며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거 필수 꼭꼭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권리보호기관도 한 번씩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행정복지센터는 꼭꼭꼭 네, 필수로 네, 꼭 기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포인트, 합격 포인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국민의 기본권 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참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네,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며,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네,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주변 국가로는 이제 4곳이 있어요.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네, 요 주변 국가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요것도 꼭 다 암기하시고, 이제 합격 포인트로 나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육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 식민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네, 일본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랑 일본 문제만 제가 예시로 냈지만, 네 나라 모두 고루고루 나오거든요. 네 나라 모두 꼭 외우시길 바라요. 네,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장도 좀 많이 길었죠. 그리고 이제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조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여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제 힘드시더라도 이제 영상과 그 다음에 문제집을 같이 보시면서 푸시면은 충분히, 네,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상 보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카페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